지금은 전혀 예상치 않은 재난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은 저희 KBC가 준비한 신개념 재난 방송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심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물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찾아가겠습니다. TV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지역의 한계, 편성의 한계,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난 현장 리포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재난방송 현장 리포트 날 김재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다뤘던 이슈 중에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이슈를 종합해서 정리해보는 스페셜 편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지난 12회 때 다뤘던 학교 안전입니다.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게 되는 안전사고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부터 학교 폭력까지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위험들, 그 유형과 대책을 자세하게 다뤘던 학교 안전편 함께 보시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내 안전사고는 9만 3천여 건. 주로 체육 수업과 점심시간에 발생했는데요. 물체와의 충돌이나 부딪힘 형태의 사고가 가장 많았고 낙상사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되는 만큼 평소에 반복된 대처훈련과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연간 51시간 안전교육을 의무화했지만 전담 인력이 따로 없고 체험시설이 부족해 대부분 이론 수업과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교과마다 수업 1시간씩 빼가지고 안전 연수들을 진행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자기 수업 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안전 교육이 형식적으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론 수업을 하고 영상 시청을 하고 이런 걸로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담감들이 있죠. 방재교육 선진국 일본의 경우 재난 대피 계획을 분 단위로 세밀하게 세워 실제 상황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1년에 10번 이상 반복 훈련을 실시하고 독일에서는 10에서 16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 과정에 인명구조 과목을 편성해 모든 학생들이 졸업 후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체험형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반복학습,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랑 개선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인프라와 이에 동반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학교 안전사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과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안전사고의 통계를 보니까 체육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참 교수님, 이 학교 안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에 좀 문제가 있어요. 학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체육 시간이라든가 또 점심 시간이라든가 이때 미끄러짐이라든가 넘어짐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학교 안전 사고라고 하지만 네. 굉장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매달 안전 점검을 한다라든가 또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교감 선생님 또 담당 선생님들을 통해서 네. 안전에 대해서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전문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안전을 바라보는 것이 이런 시설 점검이라든가 넘어짐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학교 안전 왜 안전해야 되는지, 왜 생명을 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또 안전약자인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을 왜 우리는 먼저 도와야 되는지 이런 안전에 대한 인문, 사회, 철학, 윤리, 의식, 인식, 문화 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공급이 되어줘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지금 문제고요.
영국이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는 학교 안전을 바라보는 것이 그런 아동 발달이라든가 인성까지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예컨대 학교 안에 있는 조그마한 그 우리 놀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저스트 플레이 그라운드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의 색깔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형태에 따라서 얘가 나중에 성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판사나 교수가 되기도 하고 하는 것까지도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학교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네,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시설 관리도 중요하지만 네. 안전 교육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안전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전 교육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학교 안전 교육을 강화해서 연간 50일시간을 하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이나 또 가르쳐야 할 교감 선생님들이 학교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배운 그 전공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교대에서 본인 전공이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국어면 국어, 원래 그것을 전공을 했지 실과를 전공한다든가 했지 안전을 우리가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 시간에 지금 성교육이라든가 다른 무슨 중독 관련된 교육을 한다라든가 또 좀 나누어서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어떤 그 지식이 없이 그냥 공부를 해서 어떤 유튜브를 틀어준다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저는 이번 기회에 뭔가 항구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중단기적인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PDCA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교육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 설문조사를 한다라든가 해가지고 내가 우리 지금 광주면 광주, 전라남도면 전라남도의 학교 안전에 어떤 부분이 취약한가를 파악을 해서 환류를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뭔가 진화하고 뭔가 발전하는 모습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내 안전사고 하면 사실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저희가 좀 많이 신경을 쓸 텐데 네. 학생들을 교육해야 되는 교사들에게도 안전교육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교사들을 위한 안전교육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번에 신임 우리 광주시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학교 안전 총괄관인 교장 선생님 또 교감 선생님 또 안전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체계적으로 교육 콘텐츠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선진 외국에 벤치마킹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PDCA 사이클로 해서 안전교육 지금 광주시 교육청이나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교 안전에 대한 컨트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마스터 플랜도 만들어서 뭔가 학교 안전에 그 궁극적이고 뭔가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한 조금 더 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바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방금 그 방송에서 조금 나왔지만 일본은 아시다시피 매뉴얼을 체계고 또 굉장히 훈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제가 가서 보면 너희들 학교 안전 교육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련 그러면 저희들은 학교 안전 교육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뭔가 소통이 잘못된가 하고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학교 안전은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움직이는 거죠. 영국에서는 머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움직이는 건지. 태풍, 홍수, 지진, 화재가 났었을 때 머리로 하고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 물어보니까 그럼 좋다. 너희들 훈련하는 것 좀 나한테 얘기 좀 해다오 했더니 재밌는 게 저는 1학년 일반인데 태풍, 홍수, 지진이 났었을 때 저는 미끄럼틀로 뛰어가야 되고 1학년 2반 저는 플라타너스 나무 밑으로 가야 되고 또 거기서 몇 분 있다가 그 다음에는 안전한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작전이 짜져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일주일에 3억 4억을 돈을 벌지만
끊임없이 입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루에 수백 개, 수천 개 슈팅 연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반복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뭐 듣기만 해도 사실 선진 사례들만 봐도 이론 중심이 아니라 체험형 안전 네. 교육이 얼마나 더 실전에서 효과적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직접 재난 상황을 체험해 보면서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현장에 저희 취재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네, 저는 지금 광주 오치동에 위치한 빛골 국민안전체험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계신 빛골 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이곳은 지난해 10월 개관한 안전체험 교육시설로 일상 속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특히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로 활동한 소방 공무원들을 교관으로 배치해 학생들과 시민들이 좀 더 전문적인 체험 교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체험을 도와주실 오영학 교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 체험관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자, 이곳은 화재 안전, 학생 안전, 보호 안전, 산학 안전, 응급 안전 등 총 8개의 체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이곳에 방문하신다면 여기에서 많은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은 어떤 공간인 건가요? 여기는 학생 안전 체험존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흡연, 음주, 스마트폰 중독, 학교 폭력 등에 대해서 체험하고 알아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곳은 COPD 체험관이라고 하는데요. COPD란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폐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체험 자켓을 입고요. 이곳에 있는 발판을 오르고 내리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지, 흡연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쪽 공간은 또 어떤 공간인 건가요? 네, 이곳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는 곳인데요. 우리가 자가 진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됩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이 굉장히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곳에선 이렇게 교과서나 영상이 아닌 체험을 통해 재난행동 요령, 안전수칙 등을 배울 수 있는데요. 방금 전 저도 교관님과 함께 체험존 곳곳을 돌아다니며 함께 상황별 대처법을 배워봤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곳은 좀 어떤 공간인 건가요? 네, 이곳은 전국 최초로 호우 안전 체험에 대해 특화된 시설인데요. 우린 여기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공간들이 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앞쪽에 있는 곳은 지하나 반지하층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요. 바깥에서는 수압을 느끼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이곳은 지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하에서 1층으로 지상으로 대피를 할 때 올바르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직접 이 침수 상황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상황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관님 지금 중심을 이렇게 잡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계단을 올라갈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만약에 난간이 없고 물살이 굉장히 강하다면 몸의 무게중심을 잡고 조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요. 만약에 주변에 대피할 수 있을 만한 안전한 장소가 있다면 그곳에서 119의 도움을 기다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잡을 수 있는 난간이 있고 물살이 강하지 않다면 두 손으로 강하게 오른쪽 난간을 잡고 조심히 발을 밀면서 올라가면 됩니다. 두 손으로 난간을 잡고 계단을 끝까지 밟으면서 올라가는 것.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평소 같으면은 한 10초면은 올라올 수 있을 법한 계단인 것 같은데 이렇게 침수 상황이라 수압도 굉장히 강해서
올라올 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직접 체험해봐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겪어보니 계단 상황 말고도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희 호우안전체험관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침수 차량 탈출 체험이 있습니다. 침수 차량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준비가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럼 저는 방금 같이 체험을 진행해본 학생과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은 어떤 체험을 한 거예요? 여기 지하역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올 때 탈출하는 방법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단을 올라올 때는 그냥 계단을 올라올 때랑은 어떤 점이 좀 다르던가요? 물살 때문에 조금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 컸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발가락으로 계단을 쓸고 오니 올라가기가 훨씬 수월했어요. 그럼 학교에서 뭐 글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나가지고 더욱 하기도 재밌고 재밌었어요. 그러면 정말 앞으로의 어떤 재난 상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곳 빛골 국민안전체험관에는 이렇게 호우 공간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곳뿐만 아니라 지진, 화재,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험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우 안전 체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 빛골 국민안전체험관의 영상을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네. 좀 어떠셨나요?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우리 시민들이 꼭 한 번씩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가 말로 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실제로 저도 요즘 안전체험관을 서울에 있는 보라매 체험관이라든가 여러 군데 대구의 지하철 안전체험관이라든가 제가 그 안전체험관을 평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체험도 한 번씩 해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광주 국민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산 250억을 심사를 제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컨텐츠 때문에 제가 또 몇 달 또 그 제 심의 또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제가 이제 욕심이 나니까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일단 굉장히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으나 조금 저는 이제 좀 그 부탁을 조언을 좀 드리면 지금 광주광역시에 방금 호우도 경험을 했지만 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지역 안전의 지수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자살이라든가 중독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 안전 지수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체험관은 체험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그대로 선순환적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안전체험관이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안전체험관이 컨텐츠가 다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경주에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면 경주의 안전체험관은 당연히 지진 중심으로. 그렇죠. 지진의 컨텐츠에 맞게. 진도 팽목항에 예컨대 안전체험관이 있었다. 그러면 세월호 사고 참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재난 안전 특성에 맞는 것 컨텐츠를 더 특화해서 만들어주면 우리가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짜장면도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좀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일본의 안전체험관에서는 없는데 한국에는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웃음입니다. 웃음이요? 예. 그러니까 안전체험관에서 일본은 그 교관들이라든가 다른 데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하다가 웃거나 떠들고 하면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웃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전과 비슷하게. 실전과 같이.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군부대 훈련하듯이 계속 훈련 위주로 하고 있고 네. 일본 역시 실전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좀 저는 이거 좀 우리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가 꼭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는데 안전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 단위로 학급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철저하게 누구하고 함께 하게 하냐면 부모하고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번 달부터 몇 월 달까지는 이 안전 체험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내라라고 하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거죠. 네. 자, 부모님들이 설선수범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지진
진도 몇에 뭐 탁자가 흔들립니다. 아버님 먼저 시범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애들 앞에서 웃고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진지하게 하고 그리고 또 애들하고 함께 토론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도 좀 이거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고 안전체험관에서 기승전 그냥 강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안전체험관에 그 어떤 인문학적인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떤 휴머니즘이라든가 왜 생명이 소중한지 이런 것들도 좀 컨텐츠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네, 또 방금 보셨던 이 영상의 빛골 국민안전체험관은요.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방문해 보셔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또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 안전관리에는 이런 자연재해나 뭐 추락, 부딪힘 이런 물리적인 사고 이외에도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마 이 학교 폭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광주의 한 중학생들의 충격적인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해서 큰 논란이 됐는데요. 관련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달 SNS상에서 급속도로 퍼진 한 영상. 광주 여중생 집단 폭행 영상인데요. 10대로 보이는 학생들이 한 학생을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가격합니다. 얼굴 마실래? 이뻐 얼굴 때리지 마. 이 영상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폭력의 수위가 강해지고 수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난 2년을 제외한 학교 폭력 건수를 보면 매년 20%포인트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SNS상에서 이뤄지는 집단 따돌림, 이른바 사이버 불링 사례까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온라인 공간까지 옮겨간 건데요. 사이버 불링의 경우 때와 장소 구분 없이 이뤄지다 보니 무엇보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현실 공간에서의 폭력은 학교에서 그냥 폭력 당하고 집에 오면은 집이 안전한 공간이 되잖아요. 근데 사이버 불링은 집에 있는 이불 속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폭력이. 해결 방법은 뭐냐면은 이 방관하는 아이들이 노라고 할 수 있게, 그리고 가해자가 그 대다수를 두려워해서 행위를 안 하게끔 지속적인 교육하고 인식 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학교 폭력 양상이 점점 심각하게 변하는 반면 처벌과 조치는 미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된 지 2달이 넘도록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 개최가 지연된 겁니다.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우리는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겠다. 그래서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심으로 인해서 피해 관련 학생 측에 제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학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 가족들이 온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거죠.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기는 학교 폭력. 이를 막기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 학교 폭력 장면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나고 또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니까 학교 폭력도 역시나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재난이고요. 지금 영상 보면서도 제가 그냥 화가 확 나는데 이거는 학교 폭력은 저는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으로 범국가적으로, 범사회적으로, 범지역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좀 관심을 가졌으면 이게요. 최근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55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지금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광주 같은 경우는 100명당 1명이 지금 1명꼴로 이게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네. 문제는 이게 외상적인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학교 폭력을 경험하면 우울증이라든가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가 더 안 좋은 선택까지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까지도 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까지 되냐면 방금 영상에도 나왔듯이 이제 사이버 불링까지, 그러니까 SNS로 나와라 들어가라 뭐
이 집에 있는 애까지도 지금 이게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거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말 갈수록 학교 폭력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저희가 교육 당국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 지역 학교 안전 관리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코로나19로 학교 등교가 잠시 중단됐다가 이제 재개가 되면서 학교 폭력 건수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20년, 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폭력 건수가 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2년도 올해에는 전면 등교가 되면서 19년도와 같은 상황으로 학교 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 폭력의 양상이 다수 대 다수 또는 1대 다수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하여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10여 년 전에 학교 다닐 때도 학교 폭력이 굉장히 큰 문제였었는데 아직도 학교 폭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회성이라든지 관계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회성과 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 없이는 학교 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 양상 또한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학교 폭력을 좀 근절하기 위해서 교육 당국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저희 시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특색 사업으로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생들이 교육과정상에서 만나고 학교 폭력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요소들을 교육과에서 학습함으로써 좀 더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학교 폭력 및 위기 학생 신속 대응 대민 부르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르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생활교육과 상담, 치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르미가 학교 현장에 발빠르게 달려가서 학교 폭력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개입해서 우리 피해 학생들의 피해, 또 가해 학생들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처럼 강의식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학교 폭력 예방 뮤지컬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바일 메신저나 SNS가 좀 많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불링의 형태로 좀 진화가 된 것 같은데요. 교육 당국도 좀 대응의 변화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사이버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양상, 변화의 모습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동 킥보드를 대리 결제하게 한다든지,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성 관련된 문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메신저의 계정을 강제로 공유해주라는 그런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기존의 학교 폭력 예방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고요. 그 사례에 맞는 대응책이나 교육 자료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좀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학생들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학교에서의 생활은 아이들과 아이들의 관계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반기 때부터는 위드프렌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드프렌드 사업은 지금까지는 모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시스템이 교사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드프렌드를 통해서 학생과 함께 또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 시도 중에 대표적인 게 또래 상담입니다. 몇 년 전부터 또래 상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교육청에서는 위드프렌드 사업의 일환으로 또래 상담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이 학생들이 그러한 위기 요소들을 직접 찾아내고 학생의 눈으로, 학생의 입으로, 학생의 행동으로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들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다뤄볼 주제는 어린이 교통사고입니다. 아이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5월부터 새학기가 시작이 되는 9월까지가 1년 중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봤던 어린이 교통사고 편 함께 보시죠. 지난 5월 광주 북구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 우회전하던 버스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초록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건데요. 구급대원이 출동해 응급조치를 했지만 초등학생은 끝내 숨졌습니다. 작년 3월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는데요. 끊임없이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 3년간 발생한 스쿨존 사고는 231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저학년일수록 사고 비율이 높았으며 하교 시간인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정부는 올해까지 사망자 수 제로화를 목표로 각종 안전시설을 확충, 주정차 위반 시 벌금을 3배로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2021년 전년도 대비 스쿨존 사고는 오히려 늘어났는데요. 2년 전 광주 북구 우남동 스쿨존에선 길을 건너던 일가족 3명이 트럭에 치여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운전자 처벌 규정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에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때문에 단속과 처벌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절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너가 손을 들어서 너가 키가 보이게 하고 좌우를 잘 살펴서 직진 본능을 억제해라. 아동이 스스로 본인들의 어떤 고유의 특성을 억제하고 절제해야만 안전한 게 아니고 그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횡단보도가 돼야지 진짜 안전한 횡단보도로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시도가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거죠. 감시 카메라, 뭐 속도 카메라 이런 것들을 늘리는 것 그거 20년 넘게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해결이 안 됐으면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좀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스쿨존에서는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인데 참 스쿨존에서의 사고를 보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 끔찍한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참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좀 무거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실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린이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린이들은 어떻게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어린이나 운전자나 지금 그 부모님들의 역할, 또 우리 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일단 횡단보도에서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께서는 횡단보도에서 약 한 1m 정도 후퇴하셔서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셨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셔야 되겠고 네. 또 초록불이 들어올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뛰어가거나 장난을 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좌우를 충분히 살피시면서 특히 어른들이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어린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잘 인지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쪽 팔을 들고 가능하면 눈과 운전자의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조심히 횡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나 이제 비가 오거나 야간일 때는 그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굉장히 그 운전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시인성이 너무 높은 눈에 잘 띄는 형광 저런 비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예를 들면 뭐 그림에 나와 있는 노란색 같은 옷을 입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우리 교통사고의 전체 사망자의 50%가 무엇 때문이냐면 저 그림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무단 횡단 때문에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여러분이나 또 어린이를 케어하고 있는 학부모님들 또 우리 사회에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저 무단 횡단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훈련하고 인지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신 것들을 어린이들이 잘 지켜서 좀 안전하게 건넌다고 해도 사실 운전자들이 주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치워버리면 좀 사고가 또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운전자들은 어떤 대책을? 운전자분들께서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일단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최소한 그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30km 이하의 서행 운전을 좀 해주십사. 네. 그리고 가능하면 좌우를 살피시면서 천천히 서행하셔야 되겠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가 또 안전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운전자들이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은 이게 어린이들이 우리가 어른들이 인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어린이들의 특성이 뭐냐면 착한 어른과 착한 차는 내가 횡단을 하거나 내가 갈 때 도로를 건너갈 때에 자기들을 살려줄 거라고 하는 강한 신뢰가 있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틀리죠. 그렇죠. 또 그 인체공학적으로 어린이들은 각이 그 시야를 보는 각이 90도인데 우리 어른들은 180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차가 오는데 도로에 공이 뛰어가면 공을 주스러 가는 게 이해가 안 가지만 걔네들은 안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네. 또 이 다름을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린이들 좀 더 지켜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영상에 나왔던 교통사고 사례들도 그렇고요. 우회전할 때 아이들을 보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요. 지난 7월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일시 정지가 실시됐습니다. 근데 제가 뭐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좀 느끼는 건데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번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자, 이렇게 예전에는 사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때 우회전을 그냥 해도 됐는데 지금 좀 바뀌었나요? 저게 이제 왜 저런 일이 발생되냐면 과거에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 체계였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보행자,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로 바꿔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특히 어린이들의 이제 그 행동 패턴을 우리가 감안한 이 교통 체계인데요. 어린이들은 그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자동차와 착한 어른과 착한 운전자가 내가 뛰어가면 멈출 거라고 하는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녹색이 이제 바뀔 때쯤 되면은 한 2, 3초 있으면 원래는 어른들은 인지를 하기 때문에 멈춰 있지만 아이들은 그때 운전자는 이제 천천히 출발하려고 하고 있고 우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이들은 그때 뛰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바뀐 그 교통 체계에 제가 팁을 드리면 신호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호등 주변에 사람을 본다. 좀 더 여유를 갖고 운전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 굉장히 명쾌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호를 보는 것보다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뭐 운전자들이 좀 더 주의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이런 바뀐 법규가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 민식이법 생기고 나서도 굉장히 사회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때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또 도전적인 재미있는 그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예컨대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저녁에는 학생들이 별로 없으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를 조금 완화를 시켜주자. 네. 그다음에 5차선, 6차선 좀 큰 그런 지역에서는 어차피 횡단보도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한 60km로 조금 더 완화를 시켜주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불과 몇 달 동안에 엄청난 그 야간에 부산과 부산하고 경주에서 야간에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또 사망했고요. 네. 또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도 5, 6차선에서도 사고가 났거든요. 재밌는 게 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제가 연구 보고서를 하나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60km에서 시속 60km 도로에서 10명 중에 9명의 어린이가 사망을 했는데 이걸 50km로 떨어뜨렸더니 단 10km 차이인데 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네.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60km에서 다시 30km로 떨어뜨렸더니 단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난 어린이 10명 중에 1명만 사망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운전의 불편함을 먼저 더 생각할 거냐, 아이들의 생명을 더 생각할 거냐라고 한다면 우리 어른들의 작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 어른들의 조그만한 배려로 인해서 아이들의 생명을 소중히 할 수 있다면,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뭐 커피 한 잔 마실 시간 있잖아요. 네. 그런 시간을 조금 줄여서 여유 있게 먼저 출발해서 조금 여유 있게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운전이 되는 거고, 조금 늦게 출발하면은 시간 맞춰서 출발하면 조폭 운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전부 다 부처님 운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여유를 갖고 운전을 그렇습니다. 하면 좋은데 특히 스쿨존에서는 더욱더 여유를 가져야 될 텐데요. 스쿨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한데 말씀 중에 이렇게 심하게 천천히 운전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부처님 운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모든 분들께서 천천히 운전을 한다면 스쿨존에서만큼은 또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 그 스쿨존에 취재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 리포터 연결하겠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네, 저는 지금 광주 장산초 인근 스쿨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계신 스쿨존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대기하고 있는 이 짧은 시간에 바로 근처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초록불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오토바이 운전자가 들이받은 건데요. 당시 사고 현장을 저희가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촬영한 영상들이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요. 현재 해당 초등학생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장산초 초등학생들이 등하교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걸어와야 하는데요. 제 혼자 서 있어도 꽉 찰 정도로 도로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스쿨존 표시와 속도 제한 표시가 곳곳에 있지만 눈앞에서 스쿨존 사고가 발생한 걸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등하굣길에 처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이곳은 장산초등학교뿐만 아니라 36초, 36중학교, 36고등학교 등 4개의 학교가 밀집된 만큼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등하교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등하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은 어떨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사고 소식을 듣고 나시고 이곳에서 따님을 등교시키는 게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신호등도 있고 이게 스쿨존이다 보니까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고가 났다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죠. 네, 그러면은 우리 따님은 좀 여기에서 등하교하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저쪽에 문구점이랑 분식점도 있고 저쪽에도 또 문구점이 있으니까 또 신호가 짧으니까 얘들이 무단횡단도 하고 좀 무단횡단 하는데도 거기서 그냥 신호 위반하고 지나가는 차들도 많아가지고 사고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직접 등하교할 때는 좀 어떤 위험성을 느끼는 적이 있었나요? 좀 많이 있었어요. 좀 어떤? 무단횡단 하는 애들은 되게 많았고 오토바이도 많이 지나가고 신호 위반하는 차들도 좀 많았고. 실제로도 따님이 이렇게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좀 어떤 점들이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초록불인데 쌩쌩 달리고요. 근데 이제 제 같은 생각은 차단봉, 초록불이 이렇게 바뀌면 차단봉이 이렇게 딱 아예 건너지 못하게 아이들만 건널 수 있게 차단봉이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차량이 5초 후 출발하는 것도 운전자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정말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장산초 앞에서 리포터 한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 스쿨존 좀 얘기를 좀 할까요? 네. 스쿨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과속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해가지고 많이 학교 안전에 대해서 도움을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스쿨존 같은 경우에 특히 특별한 지금 한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좋아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뭔가 이번 기회에 학교 안전에 대한 제도라든가 어떤 것들이 모멘텀 어떤 시기가 왔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속담 있잖아요. 네. 저는 아까 전에 인터뷰 때 학부모님, 아주머니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지금 등하교 때 뭔가 지금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급하다고 빵빵거리고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걸고 하는 그런 어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사회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어린이 교통사고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텐데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 제도 중에 옐로우 카펫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 그림인데 혹시 우리 앵커님 너찌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너찌 효과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너찌. 네. 이게 암스테르담에서요. 공항에 그 소변기에 파리리 모양을 이렇게 해놨더니 네. 갑자기 그 화장실이 깨끗해지고 80% 효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렇게 노란색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야 할 위치를 안전한 곳을 만들어 놓으니까 횡단보도 앞에다가 아이들은 뭔가 저게 놀이처럼 느껴지는 거고 운전자들은 저기에 어린이가 있다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지금 옐로우 카펫인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이 사진만 봐도 어린이들이 노란색 안으로 좀 들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보다 어린이들이 재밌어서 저 안으로 잘 갑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가까이 안 오고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상당히 너치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2010년도부터 했던 워킹버스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위 교통안전 지도사 제도인데요. 저분들이 등하교시 때 교통안전도 통지해주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가 효과로 각종 유괴라든가 범죄를 예방하는 경우에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수고하신 분들한테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주고 싶고요. 저렇게 어린이 무리들이랑 함께 등하교를 같이 해주는 함께 해주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홈존이라고 하는 영상 준비하셨네. 굉장히 우리 KBC가 발빠르게 움직였네요. 네. 스웨덴에 홈존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좀 심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의 제일 큰 문제가 뭐죠? 차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 얘네들은 스웨덴 친구들은 철저하게 학교라든가 마을이라든가 또 마을과 학교 왔다 갔다 하는 도로라든가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은 철저하게 차량을 통제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차량과 어린이가 만날 수 없게 그래서 철저하게 마을 한쪽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기도 하고 해서 철저하게 했더니 이게 지금 인구 10만 명당 2.5명의 어린이 교통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전 세계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최저가 난 거거든요. 네. 이거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홈존이 굉장히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건 참 알겠는데 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과연 실행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이런 어린이들한테 좀 안전한 환경을 조성을 해주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뭐 어린이들도 얘기를 했고 또 운전자들도 얘기를 했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질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사회적 합의요. 사실은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 때 그들만의 국회의원들끼리 여의도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민식이법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나중에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나 또 학부모나 운전자나 사회 전문가들이 충분히 난상 토론을 해서 어떤 공청회라든가 수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또 함의를 어떤 도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들만의 리그를 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안전에 대한 제도가 전문성이라든가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바늘 허리에다가 급하다고 실을 묶는 원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정책을 만들 때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좀 운영이 될지를 좀 잘 생각을 해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대계를 좀 생각해서 미국은, 일본은, 독일은, 영국은, 호주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각종 연구라든가 통계 같은 것들 충분히 분석해서 좀 급하지 않게 이게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거든요. 그럼 네. 그 방향 설정을 충분히 고민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가는 거죠. 네, 저희가 뭐 이제는 좀 다른 유형의 어린이 네. 교통사고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그 건수와 빈도가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통학버스 교통사고입니다. 저희가 관련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작년 1월 제주에서 노란색 차량이 건물 앞에 멈춰서고 승합차는 어린이를 내려주고 떠납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다급히 전화를 건 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데요.
학원 차량에서 하차한 9살 어린 학생이 차량 문틈에 옷이 낀 상태로 5m가량 끌려가 결국 숨진 겁니다. 지난 7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22개월 된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깔려 안타깝게 숨졌고, 이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3세 아이가 차량 뒤쪽에 끼어 전신에 굴절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통학버스 사고로 525명의 아이가 다치고 2명이 숨졌는데요. 문제는 이 중 대다수가 어른 동승자가 탑승하거나 충돌 방지 센서와 같은 안전장치만 부착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라는 겁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한 결과 62.8%에 해당하는 차량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는데요. 2013년 충북에서 김세림 양이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진 후 2015년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이 법안 또한 유명무실합니다.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은 벌금 30만 원에 불과해 인건비 부담이 크다 보니 법을 준수하기보다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만다는 건데요. 경제적인 이유가 크겠죠. 왜냐하면 한 분을 채용하는데 그에 따른 보수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단기간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학원의 원장님이라든지 많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좀 보조할 수 있는 행정적이라든지 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가 주요 탑승자인 만큼 더욱 안전에 유념해야 할 통학버스.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네, 방금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셨겠지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들이 참 많이 발생한다는 게 더욱더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이런 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좀 막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될까요? 설명하기 전에 지금 영상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생명, 우리의 안전보다도 지금 그 영상 그 멘트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경제적인 논리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무슨 벌금이 얼마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그 벌칙 규정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저는 좀 더 우리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문, 사회, 철학, 윤리, 의식, 인식, 문화,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번에 학교 안전에 대해서 지금 광주시 교육청에서도 학교 안전에 대해서 뭔가 고도화된 어떤 전술 전략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많이 지금 이정선 교육감님한테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 통학 차량 그거 좀 얘기 좀 설명드릴까요? 네. 예. 이 통학 차량 교통 사고를 크게 봤었을 때 승하차 시 끼임 추락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하차한 후에 후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또 운행 중에 교통사고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승하차 시에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절대 뛰지 않으셔야 되겠고, 또 차량 앞뒤로 다니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또 차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이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동승자, 특히 인솔자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안전벨트 착용을 좀 도와주셔야 되겠고, 네. 안전한 승하차를 철저하게 좀 교육이라든가 하셔야 되겠고, 최근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폭염에 대한 환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고, 특히 이제 일반 운전자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노란색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네, 통학 차량들이요. 통학 차량. 네. 죄송하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좀 추월하기도 하지 마시고, 또 뒤에서 빵빵거리지도 마시고, 굉장히 성숙된 시민 의식이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KBC 현장 리포트 날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잘 점검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